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퇴계문학의 현장 강의를 맡은 저는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정병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강의는 퇴계가 문학 창작의 현장으로 활용했던 그런 공간,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그 문학 창작의 공간으로서 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산서당과 그 도산서당의 주변의 공간들을 퇴계가 어떻게 그 문학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퇴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 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도산서원이나 오늘 소개할 도산서당을 이미 답사를 통해서 직접 또 찾아가 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계가 이 도산서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 문집에 도산서당과 관련된 어떤 작품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퇴계가 남긴 그 문학의 현장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통해서 퇴계의 어떤 문학 창작의 공간들을 반드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퇴계가 61세 때부터 머물렀던 이 도산서당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퇴계의 삶에 있어서 이 도산서당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었던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도산서당의 그 현재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그 여기 올린 사진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현재의 도산서당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왼쪽 부분이 좀 잘리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규모를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도산서당은 아주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중앙이 침실 겸 서재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고, 요 옆에 창살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부엌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주로 제자들과 그 학문적인 토론을 했던 대청마루입니다. 그래서 이 도산서당은 대청마루 하나와 방과 서재, 그리고 부엌, 이렇게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규모의 단촐한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공간은 매우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퇴계는 이 도산서당에서 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 만년에 이 도산서당에서 주로 제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했던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퇴계는 이 도산서당에서 거처하시면서 찾아오는 제자들과 책 읽고 토론하기를 매우 즐거워하였는데, 도산서당을 짓고 나서 이 도산서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셈이라든지 이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공간들을 도산서당 건축과 함께 지었던, 조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산서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계에게는 아주 각별한 그런 문화 공간이자 교육 공간, 또 일상생활의 공간, 복합적인 기능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 도산서당은 규모에 비해서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 공간과 함께 바로 옆에 그 농운정사라고 하는 또 제자들이 찾아오면 거처할 공간을 따로 마련하였는데, 이 농운정사와 같은 기숙사와 그리고 도산서당 이 건물을 만드는데 무려 5년에 걸쳐 이 건물을 조성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퇴계는 각별히 도산서당 건축에 굉장히 많은 그 정열을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의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건축에 5년의 그런 세월을 들여서 아담한 그런 두 공간을 완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퇴계가 61세 되던 환갑을 맞이하던 해에 이 도산서원이 완공이 됩니다. 물론 시작은 이제 퇴계의 나이 그 57세부터 시작을 해서 61세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산서당은 이 서당을 건축할 때 퇴계가 어릴 때 공부했던 용수사라고 하는 사찰에 두 스님이 와서 이 도산서당을 건축하는 그런 공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도산서당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의 서당을 절의 스님이 책임을 맡아서 지어준 것이죠. 그 이유는 퇴계는 어릴 때부터 용수사라고 하는 절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어릴 때부터 각별한 교분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 퇴계가 만년에 거처할 공간인 이 도산서당을 용수사의 스님이 직접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퇴계는 이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가장 중요한 이 도산서당의 틀을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도산서당이 자리 잡을 틀을 직접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이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틀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퇴계는 오랫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지금의 이 도산의 틀을 잡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설명한 글에 보면 퇴계는 수년 동안 내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 도산의 틀을 잡았는데, 이 도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 영지산의 한 줄기가 바로 도산입니다. 지금도 도산서당에 가보시면 바로 뒤편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는데 그게 도산이고, 도산이라고 하는 산을 뒤로 하고 양옆으로 동치병, 서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풍과 같이 생긴 그런 또 야트막한 야산이 도산 옆 좌우에 이렇게 빙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산서당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오랜 세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리 잡은 도산서당의 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리를 잡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낯선 곳이 아니고 퇴계가 어릴 때 친구들과 낚시하고 고기잡이하고 그리고 뛰놀던 그곳이 바로 마지막으로 틀을 잡은 도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곳이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아오던, 그러나 한동안 잊어버렸던 그런 곳이 명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서당이 틀을 잡은 이곳은 전혀 낯선 곳이 아니고 퇴계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퇴계는 이런 사실을 아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기가 이곳에 틀을 잡은 필연적인 이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계는 이곳에 틀을 잡고 도산서당을 완공하고 그 기쁨을 시를 통해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소개된 시인데, 이건 도산서당이 완공되고 난 날 퇴계가 그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퇴계는 도산서당의 틀을 잡고 여기서 이제 시경이라고 하는 시를 읊조리며 이제 한가롭게 여기서 만년을 보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삶의 그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가롭게 이 도산서당에서 삶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서당은 바로 그 퇴계의 시에서 중요한 그런 소재로 여러 차례 활용이 되면서 퇴계는 도산서당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계의 이 도산서당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퇴계가 살아온 어떤 삶이 묻어나는 그런 다양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퇴계가 남긴 흔적들을 통해서 퇴계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교훈을 제자들에게 전수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가 남긴 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도산서당 들어가는 입구에 남아있는 퇴계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이 몽천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물론 인공적으로 조성한 그런 셈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조성을 해놓은 이것이 바로 몽천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석으로 몽천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 몽천이라고 하는 이 셈은 퇴계 선생이 직접 조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셈의 이름을 퇴계는 몽천이라고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요. 그리고 이 몽천과 관련된 시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퇴계는 이 몽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제자들에게 배움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이 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이 몽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예, 앞에 보시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자, 여기 몽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동몽이라고 하죠. 동몽.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동몽선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몽천의 몽자는 주역에 보면 이 주역의 64가지 궤 중에 몽계가 있습니다. 이 몽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퇴계가 이 도산서당 들어오기 전에 이 몽천이라고 하는 셈을 특별히 이렇게 조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내가 깨우치겠다는 거죠. 그 깨우침은 바로 이 샘물을 마시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도산서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샘물을 마시고 자기에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몽천이라고 하는 이 퇴계 선생이 조성한 이 셈은 결국 퇴계가 제자들에게 그 배움의 중요성,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로 조성해 놓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셈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한 이유가 셈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과 같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변하지 말고 열심히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라는 의미죠.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처럼 끊임없이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을 키우라는 의미에서 역시 샘을 파고 이름을 몽천으로 짓고 직접 또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산서당의 바로 출입문입니다. 자, 이 출입문의 이름을 퇴계는 유정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제 살인문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의 이름을 퇴계가 직접 유정문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시를 또 하나 지었어요. 유정문이라는 시에서 퇴계는 자, 이 유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깊고 깊다는 뜻입니다. 유정이란 말이. 그래서 자, 앞에 이 유정이라는 말이 깊고 심오하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퇴계 자신의 학문을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내가 탐구하는 유학의 이 학문은 매우 깊고 그리고 이것은 곧은 길이다. 그렇죠? 그 유학의 길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곧은 길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얕은 것이 아니고 매우 심오한 것이다 해서 이 출입문 이름을 유정문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의 학문이 매우 심오하고 또 곧은 학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의 이름을 유정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이 유정문이라고 하는 도산서당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나의 깊고 곧은 학문을 배우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유학의 학문, 또 좁혀 말하면 퇴계 자신의 그 학문의 문으로 입문하라는 것이죠. 입문. 학문의 길에, 공부의 길에 들어서라. 그런 의미에서 유정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또 거기에다가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정문을 지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도산서당의 이제 경내로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정문을 지나면, 출입문을 지나면 바로 그 뜰에 있는 조그만 연못이 눈에 띄입니다. 이 정우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것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래에는 연못을 이렇게 심어서 꽃을 피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정우당이라고 지었어요. 정우당. 자, 이 정우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친구가 살고 있는 연못.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연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잎이 보이는데 이 정우당의 주인공은 바로 연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조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현들은 마음이 둥글다고 보지 않았어요. 네모 반듯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다는 거죠. 삐뚤지 않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이 연못을 조성하고 여기에 연꽃을 심은 거죠. 연꽃을 심은 이유는 중국의 그 유학자인 주렴계라는 사람이 연꽃은 군자의 꽃이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자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연꽃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연꽃을 군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계도 그 주렴계의 그 비유를 그대로 인용해서 군자, 그러니까 유학자죠. 유학자가 사랑하는 꽃이 바로 연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못을 조성하고 연꽃을 심고 연꽃을 연꽃이라 부르지 않고 깨끗한 친구라는 뜻에서 정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퇴계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물에도 일정한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꽃이든 나무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에게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정우당에 심은 연꽃도 퇴계에게는 단순한 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또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깨끗한 친구. 그래서 연꽃을 정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우당을 지나면은 이제 그 옆에 정우당 옆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뭐 자풀이 우거져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저루사라고 하는 예, 표지석이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을 이제 화단으로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단에 이제 그 퇴계는 심은 나무들, 그러니까 여기 아무 나무나 심는 게 아니고 소나무, 대나무, 국화, 그다음 매화 이 네 가지를 심었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나무는 심지 않고, 그래서 이 소나무와 대나무, 국화와 매화 이 네 가지의 나무와 꽃을 저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서 연꽃을 정우라고 하듯이 여기는 지조를 절개 있는 친구라는 뜻에서 산은 화단입니다.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친구, 그 절개를 지키는 그런 어떤 꽃과 나무로 소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 이 네 가지를 심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의 이름을 저루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꽃과 마찬가지로 퇴계는 군자의 꽃, 그렇죠? 그러니까 퇴계가 좋아하는 꽃은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담은 꽃을 퇴계는 아주 유독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꽃이 사실은 매화죠, 매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퇴계는 나무 중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이 지조 있는 그런 나무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꽃 중에는 국화와 매화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심어서 저루사라고 이렇게 화단의 이름을 만들고 이제 이런 꽃과 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퇴계에게 있어 이런 그 꽃과 나무는 단순한 꽃과 나무에 그치지 않고 바로 자신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인격적, 동일한 인격체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꽃을 비롯해서 군자의 어떤 성향을 닮은 꽃과 나무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퇴계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그 어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물에게도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했다는 이 점은 우리가 성리학적 관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는 바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그런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에 평생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초목 풀과 꽃에도 매우 일정한 매우 깊은 그런 관심과 또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는 그 도산서당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엌과 침실과 그리고 마루 요 세 칸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뭐 부엌은 당연히 음식을 해먹는 공간이니까 그거는 특별히 뭐 강조할 필요가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이 마루와 서재입니다. 방이죠. 퇴계는 이 마루의 이름을 암서헌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이게 마루의 이름을 지은 거죠. 영어는 마루 이름입니다. 이 헌은 마루라는 뜻이고 암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산서당 마루의 이름인 이 암서헌이라고 하는 마루를 가보시면은 건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동남쪽으로는 터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은 막혀 있습니다. 이 방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은 막혀 있고, 또 동쪽과 남쪽은 트여서
주변의 그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의 구조로 이 암서헌이라고 하는 마루를 건축학적으로 아주 잘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도산서당의 설계는 퇴계가 직접 했습니다. 퇴계가 직접 공을 들여서 도산서당과 그 다음에 그 부속 건물인 농원정서라고 하는 그 기숙사를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퇴계가 아마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선이라고 마루도 그런 공간적인 이중구조를 여기 잘 배합해서 한쪽은 막히게 하고 한쪽은 트여서 이 방과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동시에는 외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중구조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방을 막아 놓으면 이제 바깥 경치를 감상할 수 없고 또 동서남북 전체를 튀어 놓으면은 공부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겠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치 조망도 할 수 있고 또 집중력도 높일 수 있도록 방 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막아 놓고 또 동남쪽은 튀어 놓아서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도록 그렇게 친밀하게 이 공간을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선은 주로 제자들과 공부하던 그런 이제 공간으로 주로 썼고 또 가끔씩 경치를 감상하는 그 휴식의 공간으로도 썼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은 튀어놓았다는 것이 이제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고 경치를 볼 때는 다소 이제 그 휴식의 의미가 있으니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의 어떤 구도를 이중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건축학적으로도 이 암선헌의 공간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했느냐 하면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는 공간으로 썼는데 이 이름을 보면은 암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위란 뜻이고 여기는 서자는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 바위가에 거주한다 이런 뜻인데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이죠. 자연에 파묻혀 산다는 뜻입니다. 이 암서란 말이 이 주자라고 하는 그 송나라 때의 그 유학자가 이 암서란 표현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주자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자의 시에서 이 암서란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도 주자처럼 자연에 묻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이 마루의 이름을 암선으로 이렇게 장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침실 겸 서재로 쓰던 방의 이름이 왈락제입니다. 요 제라고 하는 게 서재라는 뜻입니다. 서실이죠. 공부하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잠도 자겠죠. 그래서 요 이름을 왈락제라고 이렇게 또 스스로 퇴계가 직접 장명을 한 겁니다. 전부. 그리고 여기 또 시를 붙였어요. 자, 이 왈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완자는 감상한다는 뜻이에요. 이 감상은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퇴계가 도산서당 주변에 살면서 도산서당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 틀을 잡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그 도산서당이 자리 잡은 곳이 야트막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데 앞쪽은 트여져 있고 그 앞쪽은 안동호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그 안에 도산서당이 들어있고 도산서당 앞은 트여 있습니다. 트여 있는 공간은 바로 안동호가 거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퇴계는 물과 산이 함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싶다고 여러 차례 그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퇴계는 이 도산서당에 오기 전에는 그 도산서당 건너편에 계상서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오래 있었고 또 그 전에는 그 청양산에 또 오래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의 제자들이 이제 퇴계한테 청양산이 좋은데 그렇죠. 산세도 수려하고 왜 거기 계시지 않고 여기에 도산서당에 구태 여기에 틀을 잡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퇴계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청양산이 좋긴 한데
산세도 수리하고 또 그게 청량산이 바위산이잖아요.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세가 수리하다는 것은 이제 기암괴석이 많으니까 그렇죠? 청량산의 산세가 아주 빼어나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이제 이 퇴계가 이 만년에 물론 그 전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요. 퇴계는 20살 무렵에 주역에 빠져가지고 주역을 너무 이제 좋아해가지고 주역책을 읽으라고 그 당시에 20살 무렵에 젊은 나이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을 혹사해가지고 이제 그 당뇨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치료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퇴계는 평생 동안 당뇨라고 하는 지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퇴계가 이제 그 만들어낸 그 치료법이 뭐냐면 활인신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뭐 오늘날의 그 기체죠. 명상호흡법. 이걸 이제 직접 만들어서 책으로 엮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전하는 활인신방이라고 하는 그 요가와 명상을 결합한 그런 그 책인데 그게 결국 퇴계가 이 당뇨병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그걸 고안해낸 그런 일종의 그 명상 그런 치료법이죠. 그래서 퇴계는 평생 동안 이 당뇨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산에 많이 이제 그 거처를 마련하고 이 요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퇴계가 나이가 드니까 그 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 퇴계는 산세가 너무 그 깎아지른 기암괴석이 많은 이런 산은 좀 그 자기가 나이 들고 하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그 기세에 눌린다. 그 산세에 눌린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청량산에 들어가지 않고 젊었을 때는 수십 차례 청량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그 산세에 눌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 틀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퇴계는 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산에서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산을 택하되 그 나지막한 산, 높지 않은 산, 그 완만하고 낮은 산, 그러니까 야산이죠. 그리고 퇴계는 이 그 강물을 보기를 물을 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량산은 산세는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물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면서 퇴계는 산도 보면서 물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도산을 택한 거예요. 그 도산은 바로 뒤에 산 야타막한 야산이 있고 양옆으로도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이 있고 그 앞에는 안동호가 있으니까 최적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산에 틀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퇴계가 사실은 도산서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퇴계의 주 목적은 요양하는 거죠. 병을 치유하고 뭐 그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양의 목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실은 이유로 도산서당을 지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스승의 요양보다는 가르침을 더 원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도산서당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퇴계의 처음 목적은 여기서 진짜 자연을 완상하면서 감상하면서 좀 즐기는 그러니까 유유자적한 그런 생활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퇴계가 꿈꾼 것처럼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에서 이 도산서당을 마련하고 자기가 거처하는 이 방을 완락제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기가 좀 여유롭게 살면서 좀 즐거운 삶 얼마 남지 않은 만년을 여기서 좀 즐겁게 살고자 하는 뭐 즐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을 이 자신이 거처하는 서재의 이름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락제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짓고 또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의 내용은 그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퇴계가 이 완락제라고 하는 시에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자, 그냥 뭐 단순히 쉬는 건 아니겠죠. 죽을 때까지 이제 자신이 평상시에 해오던 그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 공부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경과 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퇴계의 그 학문의 핵심 사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퇴계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경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크게 벽에 써놓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이 경자를 쳐다보면서 이제 그 스님들이 왜 참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죠.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글자를 이제 벽에 써놓고 하루 종일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요즘은 현대적으로 풀이하면은 바로 마음 다스리는 공부죠. 그래서 뭐 달리 말하면 이제 집중력이죠. 이게 집중하는 공부입니다. 집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잡념을 없애고 한 가지 생각으로 정신을 모으는 그런 고도의 어떤 마음 수양법이 이 경공부라고 하는 거죠. 이게 퇴계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고 또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걸 마음을 수양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이 의라고 하는 게 실천하는 거죠. 이게 정인이 의린이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뭡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했으면 그게 올바른 생각이고 정당하다면 이걸 이제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경과 이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서 정당한 행동은 직접 체험하거나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퇴계는 이 경과 의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서 공부에 이제 열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그 완락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주변의 자연의 경치를 즐기면서 결국 뭡니까? 그 즐거움의 경지가 이 경과 의를 탐구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경공부와 의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 서재 이름을 또 완락제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완락이라고 하는 대상은 자연도 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기가 평생 몰두해온 이 경과 의라고 하는 이 공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완락의 대상이죠. 자연도 즐기면서 또 평생 해오던 이 경과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부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전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재의 이름을 완락제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 이름도 퇴계가 이제 고안한 이름이 아니고 이 완락이라는 이름도 앞서 말한 것처럼 주자가 먼저 쓴 이름이죠. 그래서 주자의 그 명당실기라고 하는 글에서 이 두 구절을 따왔어요. 완락이라는 구절을 따서 역시 자신의 서재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계가 주자를 흠모하고 존경했다 하는 것은 이런 서재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도산서당과 관련된 그런 퇴계가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산서당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안동의 도산서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도산서원은 퇴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죠? 그 퇴계의 제자들이 국가의 건의에서 그 왕의 그 친필을 받아서 세운 그런 사액서원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이제 그 죽고 난 이후에 세우는 것이니까 사실은 퇴계의 흔적이 직접 남아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이건 추모의 공간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도산서원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도산서당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도산서당을 보고 바로 옆에 이어져 있죠. 도산서원은. 그래서 도산서원은 이제 추모의 공간이죠. 퇴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퇴계 제자들이 이제 퇴계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공간이고, 도산서당은 퇴계가 직접 본인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세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퇴계와 직접
관련되는 공간은 도산서원보다는 바로 도산서당이 퇴계의 흔적과 숨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도산서원에 가서 서원만 보지 말고 반드시 서당을 답사하는 것이 퇴계의 흔적을 우리가 바로 더 쉽게 또 가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도산서당에 꼭 답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했던 이 설명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은 우리가 사실은 그 현장을 봐야 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책이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현장에 직접 가면 또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적은 몸소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산서당 바로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매화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동산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쪽이 도산서당이고 여기 중간에 길이 보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 도산서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면 여기는 농운정사,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별로 크지 않은 규모로 조그맣게 이제 매화원이라고 하는 그 정원이죠. 정원을 조성해 놓고 매화를 심어 놨죠. 근데 이게 이제 도산서당 또 도산서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게 해놨어요. 요거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퇴계가 이제 가장 좋아했던 꽃이 매화잖아요. 그러니까 매화를 좀 여러 그루 심고 요 정원을 조금 확대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너무 규모도 적고 매화도 몇 그루 지금 심어 놓지 않고 이름만 매화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걸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퇴계가 이 매화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은 따로 퇴계 선생은 이 매화 씨만 모아가지고 스스로 시집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매화 시첩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 매화만 읊은 그런 시를 따로 모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매화 시첩이라 한 이런 시집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수가 91수의 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매화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퇴계는 왜 이렇게 많은 꽃 중에서 유독 매화를 이렇게 좋아했느냐?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퇴계는 여러 글에서 매화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혹호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너무 사랑했다 해서, 혹해란 말이 매우 사랑하다는 뜻이고 혹호는 몹시 좋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닭이 분명히 있겠죠. 왜 매화를 좋아했을까? 우선은 퇴계는 매화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색깔, 그 다음에 매화의 그 모습, 이걸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화를 보면은 색깔이 하얀 눈과 같아, 뭐 빙서, 얼음과 눈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하얀 얼음과 눈, 혹은 또 옥처럼 빛난다. 이렇게 이제 매화의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옥처럼 맑고 투명하다. 또 얼음과 눈같이 희고 깨끗하다. 여기에 이제 퇴계는 우선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매화가 드러내는 색깔과 모습. 그 색깔과 모습은 바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색깔과 모습에 일단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매화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죠. 매화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매화는 퇴계의 단순한 꽃이 아니죠. 사람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매화의 인품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 인품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청진함, 이제 쉽게 말하면 순수함이죠. 순수함이 매화에게서 보인다는 거고, 하나는 꿋꿋한 절개입니다. 사실 이제 매화가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중매입니다. 설중매. 겨울에 눈발이 휘날릴 때 다른 꽃은 다 시들거나 아니면 피지도 않고 다 말라버리는데, 한겨울에 설중매하는 게 눈이 오는데 매화는 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보기는 힘든데, 지금은 우리나라 매화는 봄에 피잖아요. 근데 원래 설중매라고 하는 매화가 있어요. 야생 매화인데 이거는 한겨울에 핍니다. 한겨울 중에도 눈이 오는 날 피는 매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설중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계는 그런 매화의 꿋꿋함이죠. 그러니까 차가운 겨울에도 꽃을 피워내는 이 매화의 아주 꿋꿋한 절개에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퇴계는 또 매화의 빛깔이나 색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매화의 품성 못지않게 또 주목한 게 뭐냐면 매화의 맑은 향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의 맑은 향기는 바로 군자의 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향기를 풍기면은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덕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매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계는 바로 매화의 그런 꿋꿋한 절개와 매화가 풍기는 맑은 향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다른 꽃들보다 유달리 매화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매화를 표현할 때 매화라는 표현도 쓰지만 아내와 같다 해서 매처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아내 처자라서 매처. 그 다음에 아주 살가운 우리 자기 집안의 형과 같다 해서 매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요번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표현할 때 또 매화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계에게 매화는 형제고 친구고 애인이고 아내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으로 매화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살가운 형으로 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내로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여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친구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화가 퇴계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계는 매화와 주고받은 시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소개한 요 작품은 매화가 퇴계에게 준 시입니다. 매화가 퇴계에게 어떤 시를 줬느냐? 부귀와 그 영화가 그대에게 마땅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그대는 퇴계죠. 퇴계 당신에게는 부귀 공명,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벼슬 하러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흰머리로 티끌 속에서 해 바뀌면 생각나네. 그러니까 자꾸 늙어가면은 그대가 더 생각난다는 거죠. 오늘 다행히 물러감을 허락받았으니 하물며 돌아옴이 나의 꽃피는 시절이라. 자, 이게 그 제목은 매화가 퇴계한테 준 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퇴계가 이제 매화가 되어서 매화의 생각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리고 매화가 퇴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입장에서는 퇴계가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마다 벼슬살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퇴계를 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는 빨리 퇴계가 벼슬길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죠. 이런 퇴계의 마음을, 이런 매화의 마음을 퇴계가 매화가 돼서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화가 뭐 퇴계한테 시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퇴계가 매화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퇴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이죠. 자, 이 시에 대해서 퇴계가 화답한 시가 있습니다. 매화가 퇴계에게 준 방금 소개한 그 시에 대해서 퇴계가 이번에는 퇴계가 매화에게 준 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뭐냐면은 이 내용은 있습니다. 내가 그 매화를 좋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퇴계는 나중에 매실을 얻어가지고 매화가 나중에 꽃이 지면 매실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실을 얻어서 매실을 음식으로 만들거나 뭐 매실 장아찌도 있고 많잖아요. 매실액도 있고 이게 이제 매실이 예전에 그 주로 조미료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퇴계는 이제 내가 매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매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그대를 좋아하는 게 그대의 맑은 향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매화꽃 떨어지고 열리는 매실을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 매화를 키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자기는 그대가 풍기는 맑은 향기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대가 내가 벼슬살이 하러 떠날 때 제발 벼슬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던 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대와의 약속을 지켜 돌아왔으니 나를 이제 꾸짖지 마라. 이런 게 요시의 내용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안 가야 됐는데 그때는 매화의 말을 안 듣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벼슬살이 해보니까 역시 매화 너의 말이 맞다는 거죠. 괜히 벼슬살이 하러 갔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나를 더 이상 좀 나무라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쓴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시에서 퇴계는 매화에게 어떤 또 내용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퇴계가 벼슬살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이제 진짜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날이 바로 매화가 활짝 꽃피는 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시에 보면은 퇴계는 일부러 그날을 맞추었다는 거죠. 일부러 매화가 꽃피는 날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매화와의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떠날 때는 그 매화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매화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화가 꽃피는 시절에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꾸짖지 말아라. 뭐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퇴계가 매화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받은 시 같지만 그 매화가 사실은 하나의 인격체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매화와 주고받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매화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는 상황에 따라서 매화를 다양한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퇴계가 이제 이 매화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했다 하는 것을 그가 남긴 매화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 퇴계 선생이 이제 임종할 때의 그 일화는 퇴계 선생 뭐 연보나 또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퇴계는 나중에 그 이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이질이 요즘 말로 하면 장티푸스 같은 이제 전염병인데 여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퇴계는 그 이 장티푸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막 설사도 하고 이렇게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제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매화 화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퇴계는 그 평소에 매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화 화분을 많이 방 안에 키웠어요. 그런데 이질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제자를 불러가지고 매화 화분을 다른 데로 옮기게 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매화에 병균이 옮길까 싶어서 다른 방으로 치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5일 뒤에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이 바로 매화에게 물을 주어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죽고 나면 저 매화를 누가 돌볼까? 그래서 특별히 제자에게 이제 매화를 부탁한 그 장면이 그 퇴계 선생 그 연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매화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퇴계와 매화는 거의 한 몸이죠. 예. 자, 그런 내용을 거기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화원을 이제 여기 이제 소개한 이유는 퇴계가 너무 좋아했던 그런 꽃이기 때문에 매화원을 이제 사실은 좀 제대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퇴계의 그런 정신이 매화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퇴계가 남긴 그런 도산서당 옆에 그 정원을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해서 여러 그루의 매화를 심으면 퇴계의 그런 어떤 평소의 생각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매화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바로 매화원 옆에 있는 건물이 농운정사라고 하는 기숙사입니다. 이것도 직접 퇴계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산서당 지을 때 같이 지었던 건물입니다. 농운정사라고 해서 이 기숙사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그 거처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날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그날 배우고 그날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숙식하도록 퇴계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제 조성한 그런 기숙사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기숙사이긴 하지만 또 여기서 또 공부도 했겠죠. 이 농운정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도산서당보다는 좀 규모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방도 있고 또 그 마루방도 있습니다. 마루와 방이 이제 합쳐진 한 6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전부 그 제자들을 위한 그런 공부방 겸 침실로 이제 사용을 했던 그런 공간이 농운정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사 이름은 농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농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 구름이죠. 언덕 위에 구름. 이 구름은 제자입니다. 운자를 쓴 이유가 뭐냐? 운집하다.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퇴계가 계상서당에 계시다 이리 옮겼거든. 옮긴 이유도 그 전에 이제 다음에 조금 뒤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퇴계는 그 51세부터 이 도산서당에 오시기 전까지 60세까지는 계상서당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계셨거든. 근데 그건 터가 너무 좁고 해서 제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도산서당을 짓고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기숙사를 지은 거예요. 농운정사. 그래서 이 농운이라는 것은 언덕, 이 도산서당이 위치한 농운정사가 위치한 이 언덕에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린 데서 이름을 농운이라고 지었어요. 물론 이 농운은 또 그 중국의 그 도홍경이라고 하는 사람과도 관련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자들이 구름처럼 밀려온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농운정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기숙사를 짓고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개의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현판이 걸려 있는데 하나는 그 시습제고 하나는 관란헌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마루방이 있다고 했죠. 이 마루방은 이제 아마 여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던 공간 같아요. 방은 주로 침실로 썼지만은, 그래서 이 마루방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시습제라고 해서 이 논어의 첫 구절을 따왔어요. 때 맞춰 공부한다. 학이 시습지 불영예로 하는 논어의 첫 구절을 따왔어요. 시습이란 말이 때가 되면,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한다는 게 시습이죠. 그래서 이건 딱 그 어울리는 이름이죠. 여기에 제자들이 공부하러 왔잖아요. 왔으니까 때 맞춰 공부를 하라. 그래서 시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 이 마루방 이름을 시습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쪽에 있는 거고 동서로 지었어요. 서쪽에는 또 어떤 이름을 지었느냐. 서쪽에 있는 방 이름은 관란헌이라고 지었어요. 자,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 물이죠. 물을 본다는 거죠. 왜 물을 보느냐? 논어에 나옵니다. 물을 보라는 게, 논어에는 관수로 나오지만 여기는 관란으로 나오는데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공자가 이제 제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공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학문, 공부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으니까 퇴계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어요? 냇가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공자가 흘러가는 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물었어요. 공자에게, 선생님, 공부는 무엇이라고 스승님은 공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흘러가는 물을 가리키면서 흘러가는 것이 저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다가 밤에 쉬고 낮에 흘러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 공자가 말하는 공부는 뭡니까?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게 공부의 길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자들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내용이 논에 나오고, 그 구절을 약간 변형해서 논에는 물 숫자가 나오자면은 이제 물 숫자 대신 란자를 써요. 이게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 물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본다는 게 뭡니까? 물처럼 쉬지 않고 공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그 공자의 교훈을 이 관란헌이라고 하는 액자의 이름에 편에게 담은 것이죠. 현판에 담아서 퇴계는 이 기숙사의 서쪽 마룻방의 이름을 관란헌, 동쪽 마룻방의 이름을 시습제. 다 이제 공부와 관련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이제 선정해서 이런 현판의 이름을 또 지은 것이죠. 짓고 또 친절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시로 또 풀이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도산서당과 도산서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숙사인 농운정사 그리고 매화원과 관련된 이제 퇴계가 남긴 글과 현판, 시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퇴계가 평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는 이런 현판의 의미 혹은 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죠. 퇴계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퇴계는 특히 이제 이 건물에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건물에든 다 이름을 지었어요, 스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의미를 가지잖아요. 의미 없는 이름은 없죠.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는 의미 부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런 서재나 공부하는 그런 공간과 관련되는 데는 이렇게 빠짐없이 그와 적절한 그 공간과 적절한 이런 의미 있는 이름들을 다 스스로 장명하셔가지고 풀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이죠. 이 관란헌 또는 시습제에서 공부하면서 시습의 의미, 그 다음에 관란의 의미를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특별히 이제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그 현판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지어 놓으면은 그 제자들은 늘 이 공부하면서 이 현판을 볼 테니까 그 스승이 이런 이름을 지은 그런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퇴계는 건물의 현판을 대부분 손수 이렇게 지어서 의미 부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산서당과 그 주변과 관련된 퇴계 유적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요거 바로 그 도산서당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 야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아까 동치병, 서치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산을 바로 넘으면 퇴계 선생의 종택이 있고, 바로 그 주변에 또 퇴계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가 계상서당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퇴계가 도산서당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계상서당입니다. 지금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다소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있었던 계산서당의 모습은 이거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물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뒷면에, 그 앞면은 도산서원이고 뒷면에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겸재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고 하는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선이라고 하는 화가가 계산서당의 그림을 남긴 게 지금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계산서당의 원래 모습입니다. 규모가 조그만하죠. 예. 여기에 사실 한 10년 정도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좀 보이지 않지만 이 앞이 개울이에요, 개울. 이게 퇴계거든요. 이 계산서당 앞을 흘러가는 물이 그 유명한 퇴계고, 퇴계의 호가 여기서 온 것이죠. 퇴계 선생이 이 앞에 흘러가는 이 계곡 이름을 따서 퇴계라고 했어요. 퇴계라고 하는 이름은 이 계상서당 앞으로 흐르고 있는 계곡의 이름이죠. 이름을 퇴계가 본인의 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면 물이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건너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워낙 또 이게 규모가 적고 비좁아서 여러 명의 제자를 수용하기 어려워가지고 퇴계가 이제 도산서당을 새로 신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환갑 때 도산서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은 여기에 복원을 해놨는데 이 규모가 이제 예전보다 좀 크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퇴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주로 이제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계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 흐르는 계곡 이름이 퇴계이기 때문에 퇴계 바로 위에 위쪽에 있으니까 이름을 계상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서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퇴계가, 그러면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쓴 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가면 계상서당 들어간 입구에 보면 이렇게 큰 돌에다가 퇴계 선생이 쓴 시를 여기 그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이걸 각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춘일계상이라는 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계상이 바로 계상서당입니다. 봄에 계상서당을 노래한 시죠. 자, 그 시에 보면 눈 녹고 얼음 풀려 시냇물 맑게 흐르고, 또 가볍고 따뜻한 바람 버들두개 불어오네. 병중에 와서 보니 거룩한 흥치 그지없네. 꽃다운 풀 웅터니 더욱 사랑스러워라. 이런 시를 이제 여기 와서 계상서당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춘일계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상서당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봄에 쓴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산서당 주변의 봄 경치를 노래한 시입니다. 예. 그런 시를 남겼고, 요 시를 복원하면서 여기 이제 돌에다 새겨서 앞에 입구에다가 여기 세워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상서당 여기서 이제 조금 건너편에 보면은 또 어떤 유적지가 있느냐 하면은, 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한서암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조그만 집이었는데, 암자 형태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건물이 있었던 터를 지금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한서암 고지라 해서, 예전에 한서암이 있었던 터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요거는 그
퇴계가 계상서당, 아까 보신 그 계산서당으로 오시기 전에 50세 때 잠깐 머물던 조그만 집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계산서당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퇴계라고 하는 계곡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그 암자를 짓고 여기는 오래 거처하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여기 머무르다가 이제 곧바로 51세 때 계산서당으로 이동하시는데 이게 한서함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을 짓고 여기에 사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보면 한서라고 되어 있죠. 이 한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이제 그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삶이 이런 가난한 삶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않고 매우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의미. 그러니까 유학자의 어떤 살아가는 그 어떤 방식을 보통 표현할 때 한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는 요 조그만 집을 지어서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다, 살아갈 거다라는 의미로 그 집의 이름을 한서암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사시다가 아까 말한 계상서당으로 이제 옮겨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데로 가셨냐 하면은, 자, 여기 양진암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아까 계산서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양진암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조그만 암자를 짓고 사셨는데, 물론 여기도 없어졌어요. 이 집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양지암 고지라 해서 예틀을 고정해서 그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양진암은 한성암에 머물기 전에 46살 때 여기에 와서 여기는 한 4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양진암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마 퇴계가 가장 그 병세가 좀 심했던, 지병인 당뇨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가 46세 무렵,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잠시 벼슬을 그만두고 바로 1546년입니다. 46세 되던 그해 가을에 이 양진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을 짓습니다. 요 옆에 큰 바위가 있지. 바위는 지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동암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곁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여기서 이제 한 4년 동안 그야말로 요양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산 밑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한 4년 동안 요양하면서 이제 아주 그 위중한 자신의 그 지병을 여기서 좀 치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양진암은 그야말로 양진이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를 기르던 곳이죠. 그래서 양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기죠. 몸에 그 기가 다 빠져나와서 이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몸에 그 온전한 진기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양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퇴계는 몸에 병이 생기는 게 나쁜 기가 몸에 들어오고 좋은 기가 빠져나왔으니까 결국은 나쁜 기는 없애고 좋은 기를 보충해야 되겠죠. 이 좋은 기가 진입니다. 진기죠. 진짜 기를 길러내는 거죠. 여기서 쉬면서 요양하면서.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제자들도 받지 않고 오로지 요양과 치료에 전념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서 또 남긴 시가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 그 내용 중에 마지막 구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여기 정말 쉬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쉬었겠느냐, 이렇게 병이 위독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는 쉬는데, 이것도 정말 진짜 쉬는 게 아니고 양진암에 털을 잡고 여기에 쉬는 것이,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병들어서 여기서 쉬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노래한 것이죠. 그래, 병들기 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쉰다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정말 쉬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쉬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소문내지 말라는 거죠. 시자라는 성의에게 말하지 말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 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자기 몸을 혹사한 데 대한 어떤 일종의 그 뒤늦은 회한이나 후회겠죠. 정말 내 몸이 건강할 때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병들어 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죠. 병들어 쉬는 건. 이거는 뭐 선택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쉬지 않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그렇죠? 병을 치유하기 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그 본인의 몸을 혹사시킨 데 대한 그런 후회 이런 것들이 이 구절에 아주 짙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암언지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동암이 바로 이 양진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바위 이름이 동암이죠.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이 어디에 묻히느냐? 어디 묻힙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까 조금 전에 본 이 바로 양진암 있죠. 양진암 바로 위가 퇴계의 무덤이에요. 퇴계는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양진암에 쉬다가 물론 이제 한참 뒤에 돌아가시지만은 어쨌든 결국 퇴계는 어디에 묻히느냐? 양진암 바로 위쪽 산허리에 묻힙니다. 이게 퇴계 선생의 묘소거든요. 요 바로 밑에가 양진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일까요? 퇴계가 그토록 쉬고 싶었던 공간이 결국은 이제 무덤의 공간이 된 거죠. 양진암은 병들어 쉬었고 그 양진암 바로 위가 이 자기의 무덤이 될 줄 퇴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퇴계 선생의 무덤을 보면 규모가 아주 단촐하죠. 퇴계의 무덤이 보통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왕릉처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꽤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퇴계의 무덤을 찾아가 보면 사람들은 이 무덤이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퇴계의 무덤이 왜 이렇게 작으냐 하면은 퇴계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의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저 매화에게 물 주어라 하는 유언도 남겼지만 또 하나 유언은 뭘 남겼느냐? 내가 죽거든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고 화려한 비석도 세우지 말고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라. 이런 유언을 자식을 불러서 남기죠. 그리고 정비석을 세우려거든 아주 자그만 비석에 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기록은 쓰지 말고 딱 이렇게만 쓰라고 했어요. 뭡니까? 자, 여기 보면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자, 이거 볼까요? 요거만 쓰라고 했어요. 더 이상 다른 말을 쓰지 말아요.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태도는 퇴계죠. 퇴계가 만년에 응거했던 곳이죠. 이 산자락이 진성이시니까 진성 이공지묘. 요거만 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은 절대 쓰지 말 것. 벼슬 이름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렇게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하는 요 구절만 간단히 적고 그 다음에 비석 뒷면에 이제 요것만 적고 또 아쉬우면 뒷면에는 비석 뒷면 요거는 이제 앞에 그 비석의 이름이잖아요. 비석의 이름은 요것만 딱 적고 쓸데없이 벼슬 이름 적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석 뒷면에는 뭘 넣으라고 했냐면은 비문을 이제 쓰긴 써야 되잖아요. 비석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글을 받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써놓은 자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퇴계는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 생애를 요약해서 자찬명을 남깁니다. 스스로 쓴 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약해가지고 자기의 그 일생을 자찬명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형식의 글로 남겼습니다. 요것만 뒤에 쓰라고 했어요. 앞에는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하는
요걸 쓰고 뒤에는 본인이 남긴 요 글만 수록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주문했냐면은 여러 사람이 비문을 쓰려고 할 거다. 그리고 누가 쓰게 되면은 과장되게 쓸 거다. 엄청나게 나의 행적을 부풀려서 쓰게 되니까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제자가 쓸 테니까 제자가 스승의 비문을 쓰면서 객관적인 사실만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과장하거나 미화해서 찬양하거나 칭송해서 쓸 거다. 그러면 글의 내용이 늘어날 것이고 분량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스승을 추모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지나치게 스승을 칭찬하거나 칭송하거나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비문 받지 말고 내가 남긴 요 글을 수록하라 해서 이렇게 스스로 살아생전의 퇴계는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되죠. 내자의 짧은 형식의 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퇴계가 남긴 그 유명한 자찬묘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쓴 거예요. 제자가 쓴 게 아니고 아들이 쓴 게 아니고 스스로 죽기 전에 이렇게 남기고 요걸 요 뒷면에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옆에다 수록을 해놨는데 요 내용은 여기 소개한 것처럼 자기의 일생을 요약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보세요. 여기 태어나서는 매우 어리석었고 자라서는 몸에 병이 많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걸 요약을 한 거죠. 자, 그럼 뒤에는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자기 생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근심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은 있는 법.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이런 돌고 도는 거라는 거죠. 즐거움과 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조화를 따라 돌아가니 다시 모습 가더니. 이 조화를 따라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귀의한다는 거죠. 영원한 삶이죠, 이게.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아무런 이성에 대한 여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요거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퇴계 선생 비석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는 반영이 됐어요. 앞에 그 제목하고 그 다음에 선생이 직접 쓴 이 자찬묘지명도 거기에 수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이런 유언을 부탁했지만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에 대한 그런 글을 적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비석 뒷면에 제자를 대표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비문을 씁니다. 써서 새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그렇죠? 퇴계 유언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자들이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아무리 선생께서 이런 유언을 남겼지만 제자된 입장에서 그냥 선생을 보낼 수 없다 해서 선생을 추모하는 글이 뒤에 하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퇴계 유언대로 100%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선생이 부탁한 두 가지는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바로 제자들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스스로 자신의 그 생애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퇴계의 삶을 우리가 그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퇴계가 남긴 이 자찬묘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표현보다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서 내린 것이니까 이 퇴계의 이 자기 삶에 대한 이런 글은 가장 객관성을 가진 글이다. 다른 제자들의 글은 아무래도 칭송하는 이런 측면이 강한데 이 퇴계가 남긴 이 글은
퇴계 자신이 아주 엄정하게 자신을 평가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계를 평가할 때 이 글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결국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양진암의 위에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서 결국 거기서 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연결되어서 또 그런 퇴계의 삶이 일정하게 반영이 되어서 그 무덤의 장소가 지금 양진암 위로 정해진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서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퇴계 흔적이 남아있는 그 주변의 유적지들 그리고 그 유적지를 대상으로 쓴 퇴계의 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퇴계를 이해하는 퇴계의 어떤 삶과 생애를 혹은 퇴계의 어떤 그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계가 어떤 그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문학가로서의 그런 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퇴계는 성리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시인으로서의 면모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계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그 유학자, 성리학자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으로서의 퇴계의 그런 면모가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퇴계 문학의 현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